네, 시장의 하락세가 미국 증시 좀 컸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모닝 토마토 투자 자문 강재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시장은 어떤 포인트 좀 볼까요? 미증시가 빠진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중국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최근에 3월달 저점은 이탈을 했다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좀 더 위에 있는 쪽이 일본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정도까지가 아직까지 버틴다 정도 약간 되는데 선방한다. 그 외적인 쪽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그렇군요. 그 배경의 경우는 똑같은데 3대 악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가파른 통화 긴축이라든지 예, 긴축.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더 길어지는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그 상태에서 추가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핵전쟁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불안 그런 얘기 심리가 나왔어요.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악재가 이 내용이 나온 게 1월 때, 2월 달 나왔으니까 보통 악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시장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니까 이 부분이 투자 심리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어느 시즌이니까 압박하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국내 GDP 성장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체크하고 네. 업종별 등락 체크하고 나머지 이제 이슈 몇 가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 그러니까 최근에 확 떨어졌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고가 대비해서 종가를 22%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때 가격을 아예 떨어뜨렸다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의 저점 자리 때 네. 이때 대비해서 더 조금밖에 거의 올라간 게 없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크게 빠지면서 2018년도 후반부터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를 이제 완전히 이탈한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해가 뭐 계속해서 이제 경제 봉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베이징까지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경계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진다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경제 자체도 아무래도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 외적인 경제 자체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제 어제 저녁에 뭐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중앙재경의원회 네. 이걸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11차 회의였다고 하는데 심각한 이제 거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부처를 다 모아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뭐 부양책을 쓸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쪽에 얘기했다는데 결국 이제 기초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그 외적인 핵심 투자를 더 대대적으로 집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양책을 코로나 인해서 경제 봉쇄를 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경기 부양책을 또 내세워준다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이 또 흔들리게 되면은 또 다른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이준 씨가 나스닥이 4% 가까워 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시작할 때부터 급락을 했다가 네. 또 굉장히 가파른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급락을 하고 참. 거의 수직으로 등락이 나타난다. 저게 이렇게 종목이 볼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스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실적에 대한 경계감 네네. 그리고 가파른 긴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가면 갈수록 성장주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안 좋은 부담이 거죠. 될 수밖에 예. 없는 케이스거든요. 더군다나 이 성장주는 실적이 현재 보장된 것이 아니라 성장이란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그렇죠. 이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있는 현금을 내고 투자하는데 네.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쪽은 자꾸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네요. 부담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돈도 많이 신용을 써서 늘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미 나스닥 선물 종합주가에서 크게 급락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악재가 삼대 더 악재. 커진 것도 있고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쪽이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 3배짜리거든요. 테슬라가 아니군요. 그거 다음에가 종목으로는 테슬라.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져버리면
손실이 60%가 되거든요. 그렇죠. 3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급락할 때도 그쪽에서 처음엔 다 받았다가 네.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제 갔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떨어진다 되니까 다시금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저점을 깨는 그림이 나온다 되니까 투매 역시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ETF 쪽에 자금이 많이 쏠려버리면은 네. 안 좋을 때가 어떤 데면 지금처럼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거나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ETF에서 기계적인 매도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ETF라는 건 구성 자체가 좋은 이 성장주들을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빠지는 장세면은 골고루 빼버린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같이 영향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증시 하락이 크게 떨어졌다 돼버린 거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다시 그 33.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치솟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고가 라인 때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자리 때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정점이냐 아니면 이거 넘어갈 거냐 이 두 가지가 현재는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영향이 제일 큰 현재 기술주는 네.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이제 내일 이후가 나오게 되니까 28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다 받아놓은 애들은 똑같고 네. 여기서 이제 애플이 실적에서 그나마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또는 앞전에도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직전의 저점 1월 달에 저점 잘 때 깨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왔죠. 네. 이때가 연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애플의 실적이 모멘텀이 돼서 반등을 하던 예. 아니면 연준회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연준회의에서의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던 아마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력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면 애플 실적이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애플까지 나오면 이제 기술주 실적 우선 다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기술주들의 실적이 다 마무리되면은 네. 이제는 결과 다 확인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나올 거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지수의 방향성도 그때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달러 계속 올라요. 어제 이제 미증시가 하락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는 또 하락을 했었고요. 맞아요. 예. 국채 금리가 우리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채권 투자를 하면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채권 안전자산이니까. 가격은 떨어지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예.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가 됐을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돼버리니까. 네, 긴축이 돼도.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2.7%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요 근래 국채 금리가 3% 근처까지 간다 하면서 맞아요. 경기가 높았던 부분은 네. 살짝 풀어주긴 했지만 네.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진 게 아니라 음.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가 더 감소를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부분이 떨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좋은 성격은 아니군요. 좋은 성격 아니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달러 인덱스도 역시 안전자산이니까 그쵸. 이쪽 역시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되는 배경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뭐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것과 예. 중국에서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더 약세된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결국 101에서 102라는 자리대가 거의 대부분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인데 그러네요. 거기를 지금 넘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앞전에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넘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거냐. 그쵸. 여태까지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이게 까다로운 부분은 뭐냐면 정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는다는 거죠. 운용력이 봐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게 상단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얘가 고가다라고는 딱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높은 축에 속한다는 말할 높은 수 축인 있어도. 거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환율은 또 외국인 수급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GDP 성장률 어제 이제 나왔는데요. 국내 GDP 성장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컨센서스가 원래 2.8% 전년 대비 증가인데 그거보다 3.1% 잘했네요. 나왔으니까 잘 나왔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잘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내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잘한 건가? GDP 성장률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냐라고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예. 다 그냥 수출입니다. 다른 데는 별론데. 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과목만 한 120점, 130점 맞은 거네요. 그러니까 수출만 좋았다가 되는 거고 내수 소비라 민간 소비라든지 정부 소비, 그다음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안 좋았던 거죠. 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출만 잘했다가 되니까 수출 국가니까 이게 결국은 어. 수출이 잘했다 얘기는 수출 관련주들만 실적이 일부기 양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수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나 IT나 대부분은 이런 수출주들 다 그쵸. 실적이 잘 나왔죠. 네. 환율 효과까지 같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만 현재는 좋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수출주에서 저희가 답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내 업종별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소폭 상승했다 정도 되고요. 예, 예. 코스닥이 이제 1% 정도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월요일날 하락폭이 코스닥이 더 컸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거래소는 덜 빠졌던 부분이었고 거의 반발 비슷하다라고 매수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강세 뛰었다 된 쪽은 이제 자동차 쪽이 가장 강세를 보여줬고요. 수출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도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항공해운 항공해운에서는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다 해먹은 케이스고 근데 건설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쪽에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약간 특정 종목 때문에 올라간 것도 네.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려면은 예.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쪽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정책.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겠다. 아, 정책발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어제 강세는 예. 실적과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수혜주 딱 이 정도가 들어온 거고 그 외적인 쪽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종목 고를 때 실적하고 정책만 보면서 계속 골라도 됩니까? 근데 정책이란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인수위가 현재는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 기대만,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만 만들어진 있죠. 거고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현재 정부에서 했던 부분에서 그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요? 규모를 좀 더 높인다.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전에 있던 현 정부가 하던 정책 지원에서 어느 정도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없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저희도 자꾸 그 얘기해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네.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제일 먼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실적과 정책이 키워드인데 그 중에서는 또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 박스권 저 중간 자리 때는 살려준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약간 지금 현재는 있다. 오늘 저 중간 자리 때 살려준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같고 예. 그러니까 현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박스권 하단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벌써 4개월째 넘게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박스권이 굉장히 길죠. 그러게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또 국내 증시가 선발하기도 한 겁니다. 아,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선방이 되냐면 업종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중 저점을 계속해서 깨는 것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IT.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예. 그다음에 게임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수혜를 받았던 이 비대면 관련주들 다 성장주들 아닙니까? 그죠 거의 네. 그쪽이 다 지금 저점을 깨고 있고 아. 그다음에 반대로 올라오거나 현재 유지를 해준다가 되는 쪽이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거의 이런 가치주 실적주죠. 거기가 지키고 그러니까 있는 거기가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저 하단 자리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도 역시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그 방어주 역할 좀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가 될 것이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네. 이쪽이 좀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이 좀 버텨주면 좋은데 네. 오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거 부담이잖아요. 부담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딴 쪽에서 상쇄시켜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단 깨면 그거 단기적으로 깬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하단을 깨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 심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단을 깨게 되면은 밑에 특별한 지지 라인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2,500이다, 2,400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정하곤 하긴 한데 하는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가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와 그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예. 앞전에 비하면 사실 매도 규모가 세지는 않습니다. 점점 앞전에 세게 줄더라고요. 나올 때는 뭐 주 단위로 3조가 넘게도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제한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는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 사고 있고 네. 프로그램 매도도 한 차례 이미 출회가 된 상태라서 오히려 오늘 가장 좀 주목하게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매도 물량을 오늘 청산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예. 생각해서 청산을 해준다면 방어가 돼요? 또 오히려 방어가 좀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적과 밸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그런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저 중간 자리 때 결국 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890에서 905포인트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 깨게 된다면 코스닥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딱 삼각 패턴이라서 아래로 깨진다가 됐대 바로 회복한다가 좀 어려운 케이스. 왜냐면 이쪽에서 현재 실적이 받쳐준 쪽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또 시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차 전지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 더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어떤 부분 네. 좀 자세히 볼까요? 어제 이제 원래 이게 이슈 예스와 노인데 예스로부터 예, 그냥 들어가고요. 갈까요? 예. 첫 번째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가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락했고 예. 오늘부터 LG에너지솔루션 보호 예소 물량이 또 출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을 거냐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빨리빨리 가죠. 네, 오늘 볼 게 많아요. 자, LG 이제 에너지 하나씩 솔루션. 좀 설명해드리면은 네. 우선은 앞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주가 굉장히 열풍을 불었었고 장난 아니었죠. 사실 그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들이 이쪽에 자금을 굉장히 그랬죠. 쏠리는 형태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그 외적인 종목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다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보호회수가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될 때 들어갔던 자금들이 현재는 공모한 가격보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빠져서 다른 쪽, 앞전에 빠졌던 쪽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거나 2분기 하반기에는 전망이 좋은 쪽으로 글로 가겠죠. 다시금 갈 거냐. 네네. 이게 핵심인 거죠.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은 LG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35만까지 떨어졌다가 반대해서 46만 원 앞전에 하단 자리 때까지 살려놨다가 좀 박스권을 행보하네요. 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박스권 자체를 이제 하단을 깰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유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이제 0.8% 정도 189만 주, 네. 187만 주 되는데 예, 예. 이 물량을 이제 시장에서 소화할 거냐 이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테슬라가 좀 빠진 부분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 비교를 했었던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그렇죠. CATL이 지금 밑에 있는 건데 CATL이 그 당시에 692위안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377이니까 최근 들어서 올해죠. 올해 초 대비해서 한 45% 정도 현재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반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현재 168조까지 예. 떨어졌는데 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가 좀 안 되니까 힘들어 보이는데요. 많이 힘들어 보이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스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자동차 관련 쪽입니다. 기아를 딱 찍어 주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부품 공급 차질도 있고요. 예. 러시아 규제도 있고, 그 소비 둔화 가능성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내용 좋아요. 실제 너무 좋죠. 그럼 우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사야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전에 그 얘기 했었죠. 차량 판매가 감소가 되는데, 실적이 최소 컨센서스 자체가 전년 실적만큼은 나온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앞으로 차량 판매가 좀 정상화되는 구간에 들어오면 더 올라간다는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눈이 났다는 그죠? 거죠, 시선이. 근데 웃긴 거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율 효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환율 효과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 받은 것이 차량 가격 자체를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 네. 고가 차량 전략적으로만 움직였다. 근데 나중에 이게 정상화되게 될 경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되니까. 라인업도 또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도 1분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네. 하반기는 더 부품 공인 이런 것들이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더 좋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만들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네. 지금 현재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살짝 넘어간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쪽은 넘어갔으니까 주가도 좀 반등했으니까 밸류가 네. 그럼 조금은 높아졌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적 자체가 더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밸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싸니까 사기도 좋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밸류가 5에서 6% 사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더 내려간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것저것 많이 파는 와중에도 자동차 쪽에 대한 대규모 매수가 이 배경이 된 겁니다. 외국인은 알고 왜냐하면 있군요. 우선은 이번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좋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럼 베스트죠. 지금 좀 불안한 네, 맞아요. 여건에서. 베스트죠. 그래서 베스트가 된 거죠. 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차기 셀트리온. 정부에서 뭐 유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이제 좀 더 육성책을 피겠다라고 하면서 단기 전략이면 예스, 길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닌가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제가 앞서 세피리온이 15만 원 전화 왔을 때 이 예. 정도면은 바이오시밀러적인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예. 반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네. 대신에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상승은 제한.
그래서 그게 앞전부터 계속 15만에서 19만에서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17만 원 자리 때는 또 박스권 중간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 가려면은 여기서는 실적이 됐던 새로운 제품이 됐던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주면은 현재는 저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3대 약자가 확대되었다. 근데 여기서 더 확대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야 그냥 됩니다. 업데이트 정도. 예.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정책이라는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 뭐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갔는데 여기서 메가 스텝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자꾸 더 붙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이제 연준의 전후에 따라서 어떤 소멸이 어떤 완화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반영도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심리가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 종합주가 지수는 하단 자리대를 오늘 지켜내느냐 260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2600을 지지해 주느냐 사실 이탈한다 해서 현재 구간대에서 2600 초반 정도에서 아침에 출발한다 했을 때 그럼 현재 구간에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건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와가지고 현금을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좋은 쪽에 확실한 쪽을 오히려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자, 그럼 실적 얘기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느 실적 많이 오늘 나오죠? 하이닉스가 아침에 컨센서스가 포인트. 3조 1,000억. 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중요하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은 그동안 테마로 움직였었던 뭐 많은 개별주들 이쪽도 오늘 급락에 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똑같은데 실적이 우선 최우선이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갖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1분기 매출이 12조 1,557억 원, 전년 대비 43%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8,59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났습니다. 그러면은 예. 안 좋겠네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실적이 좋다라고 이미 확정된 쪽은 자동차, 철강은 확정이 되었고요. 네. 건설은 1분기가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업마다. 근데 이제 바닥권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조선은 실적하고는 사실 무관하게 네. 업황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현재는 확실한 건 이 4개 업종 정도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종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은요? 예, 바로 현대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차가 앞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둘을 놓고 비교할 때 네.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제 현대차가 수소라든지 UM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성장성 현대차. 근데 실적 대비 저평가는 기아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쪽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기아하고 밸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대차와 기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했을 때 네. 기아가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이쪽을 더 손했다가 된 건데 네. 이제는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해졌다 돼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를 바로 보게 되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실적 정말 다 상향돼 가지고 예. 현재는 기아하고 거의 밸류가 똑같습니다. 5.8배 정도.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 추세 상단에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네. 최근 들어서의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매수를 18만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17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 중에 롯데 정밀화학을 도착을 했습니다. 13% 수익이 났는데요. 어떻게 잡을까요? 롯데 정밀화학이 딱 예. 보게 되면 수익률이 제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잡아들었죠. 네네.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라든지 일부 제품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올라간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그게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개선되거든요. 계속 지속성이 맞아요. 되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아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던 거고 아마 89,000원까지 갔다가 네. 떨어졌을 겁니다. 어저께. 네. 그래서 이쪽은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더 사거나 뭐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 정밀화학 수익 13% 났습니다. 83,300원에 어제 종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